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이라는 1,350원 선을 한때 넘어서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됐습니다. 내년도 살림살이는 어떨지 관련 내용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1,350원을 넘어서면서 뭐 1,400원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네. 나왔는데 오늘은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해도 1,340원대로 출발했는데 네. 좀 환율이 잡혀야 물가도 잡힐 텐데 지금 환율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지금 뭐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언론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네. 이게 과연 숨고르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 시작은 1,346원대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어제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 최고치로 이제 사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금융위기 당시 정도로 사실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그만큼 이제 경쟁력을 잃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좀 종가를 본다 그러면 뭐 달러당 1,350원 40전에서 이제 마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장중 한때 1,350원 80전까지 이제 고점을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고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환율이고 그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2009년도 그냥 금융위기 이후에 봤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지금 환율의 부담감은 뭐 전 섹터 영역에서 다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 그럼 환율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라고 봤을 때 이제는 파월 의장의 목소리였죠. 잭슨 홀 미팅에서 있었던 파월 의장의 목소리 두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물가 안정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장에서 예측을 깼죠. 한마디로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시장에서는 내년 한 하반기 정도는 좀 이렇게 금리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꺾이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지금 당장 봤을 때는 내년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금리를 계속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그널이 나오면서 네. 지금 뭐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 환율의 더 강달러 기조가 지속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환율이 오르면 또 좀 힘든 분들이 유학생들 또 유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지금 뭐 유학을 중단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부담이 생긴다고 봐야 될까요? 실제 뭐 지금 커뮤니티에 보면은요, 유학 커뮤니티에 보면은 뭐 과거보다 한 15에서 20% 정도 비용이 증가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우리 그 뉴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유학생이랑 환율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이제는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과거에는요, 사과 하나를 보내면 한국에서 미국에서 우리 자녀가 사과 하나를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과 하나 반을 보내야지만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자녀가 사과 하나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내는 입장에서는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환율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돈을 보내는 입장에서 이렇게 부담이 우리나라가 클 수밖에 없고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환율 때문에 이 고환율 때문에 더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유학을 포기해야 되나 유학 가지 말아야 되나 미뤄야 되나 이런 얘기가 지금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단순하게 기업들 입장에서 보자면 환율이 오르면 뭐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더 힘들고 뭐 수입하는 입장에서 더 좋은 건지 아니면 이게 업종별로 또 희비가 있는 건지 지금 기업들의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고환율에서 수익을 보고 있는 회사들은 이제는 수출하는 회사들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고환율 덕을 보고 있는 대표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출이잖아요. 근데 네네.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제 달러로 돈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달러로 돈 받아서 원화로 이제는 계산해 보면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좀 복합적이긴 합니다. 뭐 원가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또 환차 손이 생길 수도 있다. 또 아니면 달러로 받기 때문에 환차 이익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일단은 반도체는 수출의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환율이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사실 이익을 볼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2분기에 환차익으로 1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기록을 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부상이지만은 이제 4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를 봤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는 재무제표에 나오는 거는 원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 장부상의 기록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매출 상승의 효과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다. 또한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이제 배값을 달러로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는 환차 이익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
완성차 기업도 마찬가지죠. 저 완성차 기업은 요즘은 약간 이렇게 복합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 인플레이션 간축법이 미국에서 통과되면서 사실 지금 과연 전기차의 매출이 사실 지금 한 거의 현대나 기아차가 10만 대 정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도 일단은 환율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든 간에 수출이다 보니까 달러로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금 고환율 덕택을 좀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반대로 보면 원자재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신중하게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반대로 보면 환차 손이 생기는 업종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바로 수입하는 업종이겠죠. 바로 이제 중소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주고 우리나라에 물건을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는데 대부분의 이제 곡물을 수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곡물 가격, 대두라든지 옥수수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고환율에 그냥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뭐 이중으로 지금 힘들다. 이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런 문제가 뭐냐면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이제 원자재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네. 달러도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주고 사오죠. 그럼 납품 가격도 높아지면 되는데 한마디로 비싼 가격에 사왔으니 비싼 가격에 팔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 뭐 수입을 해서 비싼 가격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납품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거는 원자재만 한마디로 원가만 높아지고 매출 납품 단가는 그대로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원자재를 수입하는 입장에서는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전기차 시장도 지금 환차 손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냐하면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광물이잖아요. 네네. 광물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또 그것도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차손을 볼 수밖에 없는 섹터로 가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효과를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투자가 좀 덜 하게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반도체가 약간 양극이 있다고 좀 말씀드렸는데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 삼성전자가요. 이제 미국의 텍사스 주에 있는 이런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들어서 이렇게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사실 이게 원래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에 한 20조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돈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조 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보고 있어서 가만히 앉아도 2조 원이나 더 늘어나게 생긴 이런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라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이게 미국에 투자하기로 됐었는데 이걸 취소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의 압박도 있겠고 또 환율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투자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최근에 이제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환율은 우리 시장에서 무시 못할 이렇게 다양한 영역들의 섹터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얼핏 듣기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조금 더 많게 들리는데 지금 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3고 현상이 이어지면서 지금 환율이 좀 잡혀야 물가가 잡힌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350원을 이미 뚫었기 때문에 네. 1,400까지 열려 있다 이런 주장도 있어서 앞으로 좀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환율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금통위에서 왜 기준금리를 높일까? 뭐 사실 뭐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이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다라고 보지만 네. 또 하나의 측면 본다면 이 환율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고환율 상태로 간다 그러면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이 오르죠. 그러면 이제 수입 업체 입장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고 사오게 되잖아요. 네. 그럼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 고물가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거든요. 그럼 기준금리 높이겠죠. 그럼 기준금리 높이면 당연히 소비의 여력이 떨어집니다. 처분가능 소득이 이젠 차저주 중심으로 좀 떨어지다 보니까 소비에도 영역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환율의 굉장한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높이는 이유도 어찌 보면 이제 환율을 잡기 위해서 한마디로 금리의 역전 현상은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과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지금은 동률이지만 이제는 곧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0.75%포인트 정도 이상으로 올릴 것으로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자금이 또 달러로 가거든요. 또 미국으로. 그러면 환율이 더 오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시 못할 정도로 환율이 오르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계속적으로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상태로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환율이거든요. 네. 환율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1,400원까지 열려 있다는 거는 역대 최고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래서 지금 금융 위기에 있었던 그 환율, 고환율 상태가 지속이 되고 있다는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안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저는 조금 주목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주의가 요망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발표돼서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2% 정도 늘어났습니다. 네. 주요 특징을 먼저 간략히 좀 정리해 주실까요? 일단은 주요 특징을 본다 그러면 복합 위기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 속에서 기재부가 또한 정부가 이렇게 재정의 안정판을 하고자 이제 재정 준칙 기준으로 해서 재정을 이번에 예산안을 냈다는 게 좀 특징이라 보시면 되겠고 한 24조 원 정도의 지출을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허리띠를 이제 졸라매겠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가 있겠고 그렇다고 무작정 졸라매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절약하자는 건 아니고 이렇게 서민이라든지 사회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출은 더 늘려놨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까지 본다 그러면 사실 이번 예산이 총 지출이 감소하는 부분은 좀 있는데 사실 이게 2010년도 이후에 한 13년 만이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사실 조금 이게 예산안 자체가 뭐 비판 어린 목소리는 있습니다. 뭐 크게 줄인 건 아니잖아. 어차피 비슷하잖아. 이런 어떤 비판의 목소리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그 24조 원 정도의 구조조정을 좀 단행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관리 재정 수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관리 재정 수지를 통해서 GDP 대비 한 2.6% 정도 이제는 감소를 시키겠다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리 재정 수지를 어떻게 딱 보시면 이게 뭐지라고 하실 거예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통합 재정 수지를 보셔야 되는데 통합 재정 수지는요. 일단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가계부 쓰잖아요. 네네. 내가 들어온 소득에서 나가는 걸 빼는 거거든요. 정부도 하나의 어떤 정부다 보니까 당연히 재정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통합재정 수지는요. 사실 이게 4대 사회보장기금을 포함된 가격입니다. 재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4대 사회보장기금은 뭐 연기금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학연금기금 아니면은 뭐 산재보험기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정에 이런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이 있으면 이 보장연금 같은 거를 어떻게 운용하에 따라서 이게 큰 흑자를 볼 수 있고 큰 적자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는 재정 수지를 얘기했을 때 통합 재정이 아니라 이렇게 관리 재정 수지를 얘기합니다. 네. 그럼 이 관리 재정 수지를 이젠 GDP 대비 많이 줄이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제는 그만큼 절약을 하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차트에서 봤듯이 관리 재정 수지를 GDP 대비 2.6%로 묶어주겠다라고 봤을 때 그만큼 현재, 그러니까 올해 관리재정 수지를 봤을 때 한 5.1% 예상하고 있는데 이걸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로 사실 재정 지출을 많이 줄이겠다는 거, 그만큼 절약하겠다는 것을 아마 의지가 아마 여기서 좀 느껴진다,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네. 이번에 또 특징이 이제 재정 준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공약 때부터 얘기했던 한마디로 재정 준칙에 대해서 이번에 좀 얘기를 했는데 재정 준칙이 뭐냐면 사실 이제 허리띠 졸라매는데 어떻게 이제는 절약을 하겠냐라 봤을 때 GDP 대비 아까 얘기했던 관리 재정 수치를 3% 이하로 관리를 하되 만약에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초과하게 되면 관리 재정 수치를 2% 안으로 더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로 뭐 말 그대로 소비 지출을 딱 늘리는 것을 막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아마 기재부에서 아마 각오를 하는 부분이라고 느껴지고 네. 사실 이 재정 준칙이라는 게 지난 정부 때부터 있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는 지난 정부에서는 재정 준칙을 좀 포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정부와 그러니까 이번 정부와의 이 재정 준칙의 차이는 법으로 이제는 법제화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좀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는 이걸 법제화해서 재정 준칙을 확실히 법률화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이제는 법률화에 통과될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첫 예산안을 짚어주셨고요. 저 오늘 밤에 또 그 론스타 미국계 사모펀드죠.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규모가 보니까 6조 원대
매우 큰 규모다 보니까 더 네.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어떤 쟁점인지 간략하게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일단 론스타 사건을 좀 개요를 본다 그러면 일단 론스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은행이 좀 부실화됐었습니다. 그 IMF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매물로 나왔었는데 론스타가 이 인수를 했었죠. 이게 1조 3천억 원 정도의 인수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국민과 정부의 열망은 론스타가 좀 잘 살려서 외환은행을 좀 회복시켜 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한마디로 바로 매각에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저가로 매수해서 큰 폭의 이익을 보고 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는 밝혀지게 됐는데 2007년도에 대표적인 일이 이런 홍콩 상하이 은행 쪽에다가 5조 한 9천억 원 정도 매각 계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부는 이걸 약간 딜레이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론스타 입장에서는 일부러 딜레이했다, 허가를 안 내줬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법대로 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로 론스타가 2012년도에 국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무려 6조 3천억 원 정도의 이제는 소를 제기한 상태거든요. 6조 정도면요, 사실 우리 GDP로 봤을 때 큰 영역으로 비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가 패소하게 된다 그러면 말 그대로 세금 써서 메꿔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큰 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요게 나오는 투자자 국제 분쟁 해결 제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줄여서 이제 ISDS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한마디로 어떤 한 국제적 기업이 한 나라에서 투자에 손해를 입었을 때 부정적인 손해로 입었을 때 이걸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이거든요. 이거를 활용해서 우리 정부와 지금 소를 붙은 상태고 이게 이제 오늘 밤 아니면은 내일 새벽에 이게 결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뜨거운 관심사고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왜 또 뜨겁냐면은 정치와 연관이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거를 추진했던 매각을 추진했던 어떤 재정 담당자들 이런 부분들과 또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네. 뭐 경제계나 정치계나 다 관심이 있는 하나의 어떤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결론은 오늘 밤에 나오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